제발 모든 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말 것. 스마트폰에는 정말 묘한 중독성이 있다. 스마트폰을 끼고 살다시피 하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나 역시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열어본다. 그리고 행여 놓치는 메시지가 있을까봐 항상 스마트폰을 보이는 곳에 두거나 안 보이면 찾는다. 휴대전화가 없던 세월이 더 많았고 그때도 잘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새삼 그 중독성에 놀라게 된다. 하긴 지하철을 타보면 스마트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니 오죽하겠는가. 열의 아홉이 약속이나 한 듯이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바삐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살짝 무섭다는 생각도 든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는 법이 없으며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을 때였다.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40대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모두가 서먹하게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하고 명함을 주고받은 뒤에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우린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각자 자신의 세계로 떠나가고 없었다.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으로 부지런히 문자를 주고받는 아이들과 엄마, 그리고 못마땅한 얼굴로 이를 바라보는 아빠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가족 식사 중에 그토록 문자를 주고받던 친구와 만나면 이야기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이다. 이제 사람들은 직접 만나고 부딪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통해 연결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듯 보인다. 더구나 스마트폰을 켜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다. 대화창을 몇 개 열어놓고 올라오는 메시지를 읽고 거기에 답을 남기면 그만이니까 이보다 더 편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자신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얻게 된다. 즉, 외로운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끈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소통 수단인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외롭다고 말한다. 현대사회는 속도와 확산의 시대다. 지구 한쪽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유행이 수초도 안 걸려 그 반대편에 도달한다. 더불어 사람들의 이동도 잦아지면서 관계에 있어서도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많아졌다.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갈 겨를이 없어진 셈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 짧은 시간에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진다. 즉,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겨져 자란다. 바쁜 부모들은 아이의 양육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면서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 항상 체크한다. 아이들이 일찍부터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민감해지는 이유다. 그런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질수록 삶은 매우 불안정해진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자꾸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타인의 요구에 순응해야 할 것 같은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타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동시에 자신을 통제하는 타인에게 분노하며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언제든 나에게 등을 돌릴지 모르는 타인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 결과 사람들은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제 마음이 돌아설지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그가 떠나도
내 삶에는 아무런 여파가 없도록 말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순간순간 보이는 이미지와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을 더 중요시하고 피상적이고 어떠한 리스크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만을 선호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젊은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실은 공허하고 외로움이 많다. 더구나 상처가 났을 때 곁에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약을 발라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 외롭게 하고 더 상처에 예민해지도록 만든다. 상처받기 싫어서 어느 누구도 깊이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럴수록 더 상처에 취약해지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상처 없는 삶이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에 직면해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면서 조금씩 단단해져 간다. 굳은 살이 박히면 소소한 아픔들은 그냥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굳은 살이 있어야 더 큰 상처가 왔을 때도 그걸 이겨나갈 힘이 생긴다. 하지만 상처를 계속 피하게 되면 굳은 살이 생기기는커녕 아주 조금만 찔려도 죽을 것처럼 아파하게 된다. 상처 자체에 취약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버거워진다. 살다 보면 갑자기 징검다리를 만나기도 하고 가시덤불과 마주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가 아니다. 누구나 겪는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하지만 상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상처라고 여겨 어떻게든 피하려고 만든다. 징검다리는 건너면 될 일이고 가시덤불은 조심조심 헤치며 나아가면 될 일인데 말이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해봅시다. 업무상 실수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인데 그것을 상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닙니다. 지적을 받았으면 고치면 되고 입장 차이로 인한 사소한 마찰과 갈등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상처라고 말하면 우리 삶은 문제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을 가해자로,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내 힘으론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가 무언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무언가 원하는데 그게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정말 합당한 것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금방 안 온다는 이유만으로 냉큼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습관일 뿐입니다. 샤워를 하다가 보면 문득 팔에 긁힌 자국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긁혔는지도 모를 자국을 보면 그제야 어디서 이랬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국은 없어지게 마련이고 나도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현대인들이 무분별하게 상처라고 말하는 일들이 그 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고 그냥 넘어갈 일까지 굳이 상처라고 말하며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와 상처가 아닌 것을 구분짓는 것, 그것은 어쩌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1987년 탈벤 샤하르는 21살의 나이에 이스라엘 전국 스쿼시 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우승한 순간 그는 가슴이 벅찼고 행복했지만 3시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행복은 사라져버렸죠. 스쿼시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스포츠도 아니고 선수도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게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그는 세계 챔피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영국으로 떠났다. 하루라도 빨리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었던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고된 훈련을 거듭했다. 그 결과 영국으로 간 지 1년 만에 청소년 메이저 대회 결승전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과 긴장감에 시달리던 그는 갑자기 발에 쥐가 나더니 팔다리에도 쥐가 나 눈앞에서 1등을 놓치고 말았다. 게다가 1년 가까이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킨 탓에 스쿼시마저 그만두어야 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하고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성향은 그가 운동을 그만두고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저서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수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모든 교재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어야 하고 모든 리포트와 시험에서 완벽한 점수를 맞아야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고 그래도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리포트를 제출하거나 시험을 치르고 나면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결과 그는 항상 최고점을 받았지만 불행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공부 그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지친 그는 점점 더 불행해져만 가는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불행과 불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오랜 연구 끝에 깨달은 것은 하나였다. 완벽에 대한 집착과 강박으로 인해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했고 그럼에도 자꾸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늘 불안했으며 그로 인해 삶은 피폐해졌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긍정 심리학을 연구한 그는 현재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과거의 자신처럼 불행한 완벽주의자로 살지 말라고 조언한다. 완벽주의를 포기한다고 해서 절대 삶이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삶을 더 즐기면서 잘 살게 된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나는 그의 말에 10분 동의한다. 실패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들은 사는 재미를 모른다. 매일같이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을 다 바치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루지도 못했는데 도중에 삶을 즐긴다는 건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놀고 싶지만 내일 볼 시험을 걱정하느라 놀 수 없는 학생처럼 말이다. 문제는 완벽주의자들에게는 매일이 시험이라는 데 있다. 심지어 그들은 매일 100점을 맞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 아이고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건 실례다. 그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사람들에게 바로 외면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완벽한 준비를 꿈꾼다. 대학교 입학 전에 대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취업 전에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엄마가 되기 전에 엄마 될 준비를 마치고 싶어 한다. 결혼하려면 아파트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이는 애를 낳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이럴 땐 어떡하지? 저럴 땐 어떡하지? 하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볼수록 준비 목록은 더 늘어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느라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계속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모든 위험성을 예측하고 예방해 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통과인데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과 60점만 넘으면 되지 뭐
하는 사람의 준비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60점만 넘으면 똑같이 필기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굳이 하나라도 틀리면 큰일이 날 것처럼 불안에 떨면서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60점만 넘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한 준비란 있을 수 없다. 회사가 원하는 스펙을 다 채우려다 보면 30을 훌쩍 넘겨도 취업하기가 어렵고 꼭 내 집 마련을 한 뒤에 결혼하려면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까마득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니 더 이상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60%만 채워졌다고 생각되면 길을 나서보라. 어느 날 후배가 한숨을 푹 쉬며 나에게 이야기했다. 집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신접 살림을 차렸는데 정신없이 결혼하다 보니 빠뜨린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사야 할 것은 많은데 돈은 부족하고 그래서 속상하단다. 그릇 하나도 왜 이렇게 비싸냐며 한숨을 쉬는 그녀에게 내가 그랬다. 돌이켜보면 나도 돈 걱정을 하긴 했지만 하나하나 직접 사서 없는 살림 채워나가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다고. 과일 칼이 없어서 큰 칼로 과일을 깎아 먹고 밥 주걱이 없어서 숟가락으로 밥을 뜨며 웃던 기억.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돈이 없어 비싼 건 못 사고 싼 걸 샀다가 후회한 기억. 큰맘 먹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먼지만 풀풀 날리는 가구를 보며 골머리 앓던 기억 등등. 살림살이를 마련하며 생긴 추억도 한가득하다. 가구 몇 점 없다고, 그릇 몇 개 없다고 죽는 건 아니다. 어떻게든 사라진다. 그리고 밥주걱을 사고 과일칼을 샀을 때 마음이 뿌듯했으며 빈자리를 하나둘씩 필요한 가구로 채워나갈 때마다 내 힘으로 뭔가 한 것 같아서 기뻤다. 살림살이를 채워나가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느낀 것도 그때였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걸 준비할 수도 없었을 테고 아무리 준비해도 살 게 분명 또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 조금씩 살림살이를 채워가라고. 서둘러 준비했으면 오히려 집에 안 맞는 가구들을 사서 후회했을 수도 있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이다.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평생 생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헤맸다. 그러나 인생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 삶에는 늘 빈 구석이 많았고 그 빈 구석을 채우는 재미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나는 가고 싶은 길을 갈 것이다.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으면 어떤가? 가면서 채우면 되고 그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인 것을.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 지구상에는 명령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동물이 두 종류 있다. 하나는 청개구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이다. 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뭘 하려다가도 누가 시키면 갑자기 하기 싫고 내가 하나 봐라 심술을 부리며 일부러 안 하려고 든다. 어릴 적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해라 라는 엄마의 말에 에잇 안 해 하며 책을 덮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누군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 명령을 받으면 그 주도권을 남에게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이 명령을 내리고 통제를 가하면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 한다. 봐,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자율성은 인간의 중요한 본능적 욕구 중 하나다. 타인의 간섭과 침입을 막고 내 영역을 지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의사표현도 바로 싫어 혹은 안 해다. 갓난아이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입에 우유를 넣어주어도 고개를 돌리고 뱉어버린다. 자고 싶지 않으면 죽어도 자지 않고 조금만 불편하게 안아도 제대로 안으라며 자지러지게 울어댄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이처럼 뭐든지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를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한 통제를 받으면 자율성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다. 말을 잘 들어야만 칭찬과 사랑을 주는 타인에 대해 극심한 분노와 애정을 동시에 느끼며 그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심지어 학교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 여부도 자유롭게 결정하는 등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부모님이 시키고 학교가 시키고 사회가 시키고 사람들이 좋다는 길을 걸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며 두려워할 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서는 자꾸만 화가 치솟는다. 남들의 눈 때문에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나 자신이 싫은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통제하려고 들면 통제 그 자체에 예민해진다. 존중받기는커녕 남들에게 또다시 휘둘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어릴 적 부모의 강한 통제 속에 자라난 아이는 어른이 되어 통제받는 것을 유달리 못 견디는 경향을 보인다. 상담 시간에 친정 부모와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꺼내는 환자가 있었다. 양반 가문의 며느리로서 겪는 고생담은 기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가 라는 말로 시작되었고 그들에게 받은 상처와 숨막히는 일을 토로하다 보면 어느새 상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곤 했다. 시댁과 친정 모두 엄하고 유난스럽기는 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며 어떻게 살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진짜 걱정했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1년 넘게 상담을 하는 내내 그녀의 이야기에는 그녀가 없었다. 늘 그들에게 당하거나 그들과 있으며 겪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신의 인생인데 당신의 이야기가 없네요. 그들의 이야기 밖에는요. 나는 그녀에게 그들의 역사를 읊는 대신 그녀 자신의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들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이야기 말고 그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야기 말고 그 와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녀는 많이 놀라는 눈치였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고 그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러느라 정작 내팽개치고 버려두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 후 그녀는 진료 시간에 그들의 이야기를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2년, 그녀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조그만 카페를 차렸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친정과 시댁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었다. 너는 내 딸이고 내 며느리니까 당연히 내 뜻을 따라야 해 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었다. 다만 바뀐 것은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녀가 그들의 역사 대신 자신의 역사를 써나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자신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것, 그것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다. 친정부모의 횡포와 시부모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적당히 거절할 건 거절하고 들어줄 건 들어주는 것이다. 그들에게 휘둘려 내 소중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대신 그것을 카페를 운영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가져올 것.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조차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빨리 해주고 넘어가 버린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참 많다. 회사에 갈 때 즐겁고 재미있으면 입장료를 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입장료를 내는 대신 월급을 받는다. 그 대가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다. 그런데 가족들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회사에 다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일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되고 만다. 하지만 내가 해주는 거다 라고 마음먹고 하기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면 나머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원하는 여행을 갈 수 있고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스스로를 비굴하고 초라하게 느낀다. 그런데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원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원만하게 넘기기 위해서 웃어주자 라고 마음먹어보라. 어떤 상황에서든 주체를 나 자신으로 가져오라는 말이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농담에 죽어 웃어주는 짓은 못하겠다는 환자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까짓것 웃어주면 어때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결코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상사 때문에 화를 내고 상사를 볼 때마다 불편해하고 그에 맞춰주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농담에 웃어주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은 충분히 이해한다. 비굴한 느낌을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사를 탓하고만 있으면 문제가 더 꼬일 뿐이다. 설령 그 사람 때문일지라도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치중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보라.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부모도, 가족도, 배우자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 탓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의 역사가 아닌 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고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꼴 보기 싫은 사람과 오래도록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삶이 아닐까.